7장 기형에 대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수업이 좀 생각보다 길었죠. 이것을 적당히 끊을까 생각도 하다가 중간에 끊고 이렇게 수업을 하기가 좀 애매해서 앞 시간을 조금 길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조금 짧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짧게 또 하려는데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이 최소 시간이 있다 보니 제가 여튼간에 조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것은 기형, 아노말리, 노말이 정상이잖아요, 그죠? 그것이 아니다. 아는 무엇을 부정하는 그런 것입니다. 기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형이 무엇인지 개요를 보겠습니다. 기형과 비슷한 말이 또 변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의 두 개의 차이는 무엇이냐? 기형은 뼈나 관절의 위치가 선천적으로 비정상적이거나 불균형적인 것 혹은 사지의 일부, 한 부분이 결손되어 있는 것, 선천적으로가 핵심어입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기형이고요. 변형은 정상이던 신체가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일부 혹은 전부가 정상과 다르게 바뀐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용어를 들어보면 이런 것들은 좀 쉽게 이해가 될 것인데 그래도 혹시나 헷갈릴 것 같아서 요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뒤에 측만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기형장에서 같이 다루긴 했는데 사실 이거는 변형과 가까운 건데 몸의 형태가 좀 기울어져 있다, 뭔가 정상과 다르다 이런 식으로 되어서 요 챕터에서 같이 다루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실습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근골격히 물리치료 중재학 배우는 것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좀 수업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대신 2학기 때 실제로 수업할 때는 수업하면서 물리치료사로서 배워야 할 것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기형의 원인은 무엇이 있는가? 유전적 요인도 있을 수 있고, 환경적, 그리고 이것이 섞여서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는데, 유전적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염색체 이상으로 일어납니다. 대표적인 것이 다운 증후군 같이 인체 한 부분 염색체가 이상이 있어서 발생한다는 것과 유전자 장애 등이 원인이 될 수가 있고, 환경학적으로는 방사선을 이렇게 많이 쬐다든지 요즘에 이렇게 일본이나 이런 데 보면 방사능 물질 나와가지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쪽에서 보면 식물이나 이런 것들에서 기형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 원인 아니면 풍진, 약물이 잘못 먹어서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탈리도마이드라든지 이런 것들 등 그런 이상으로서 발생할 수가 있고 혹은 그러한 것들이 섞여서 이렇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형이 되어서 발가락이 네 번째 발가락이 정상보다 많이 짧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손가락이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이 붙어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은 수술을 통해서 어느 정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 때 이렇게 발견되고 하면 이런 뼈 이렇게 끊어내고 이래가지고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것에 크게 문제없게 할 수 있습니다. 기형의 정도에 따른 분류를 살펴보겠습니다. 기형도 그 정도에 따라서 1도, 2도, 3도 기형으로 나뉘어 볼 수 있는데 1도 기형은 뼈의 변화는 없고 근력의 변화가 있는 것. 환자의 노력에 의해서 교정이 가능한 형태. 뭔가 문제가 조금 있는데 사람이 바로 이렇게 자세 잡으려고 하거나 그러면 개선되는 정도를 1도 기형으로 부릅니다. 2도 기형은 물렁 조직의 뚜렷한 구축, 약간의 뼈 변화가 있는 상태, 환자 스스로 힘으로 교정을 하지 못하는 상태, 물리치료사에 의해서 어느 정도 교정이 되는 것, 이러한 것들, 우리 토티콜리스나 이런 것도 연부조직 문제가 있는 건데, 물리치료사가 이렇게 치료해가지고 개선시키고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고, 3도 기형은 심한 뼈 변화로 외과적 수술이 필요한 상태,
이러한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것은 선천성 위쪽 어깨뼈 그 상황인 거고, 이 경우에는 지금 왼쪽 어깨가 위쪽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요 환자 케이스에 따라서 2도 혹은 3도 기형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치료 어떻게 기형을 접근하는지 일반적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내과적, 외과적 치료가 둘 다 필요합니다. 우선 조기 진단이 중요합니다. 치료 효과를 높이고 질병의 진행 및 기형의 예방을 내분비 장애나 대사 장애, 감염성 질환에 따라서 무엇이 원인인지를 알아야지 그것에 대해서 치료를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약물을 써가지고 치료를 하고, 감염 등에 의해서 발생했다면 항생제 치료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진행되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배웠던 선천성 엉덩관절 탈구나 안쪽 말발 등의 경우에는 초기에 적절한 교정을 취해줌으로써 어느 정도 교정이 가능합니다. 후천성 자세기형이 있는 경우 물리치료사에게 의뢰하여서 필요한 운동과 일상생활에서의 주의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후천성 자세기형, 기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선천적이라고 했잖아요. 후천성 자세기형이라는 게 사실은 변형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교재에 있는 거를 그대로 용어를 쓰다 보니까, 그런데 변형이 왔을 때, 측만증 같은 거 왔을 때 물리치료 많이 받으러 옵니다. 그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것이고요. 물렁조직이 구축이나 약간의 뼈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물리치료적 방법은 스트레칭이나 외과적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수술을 이야기합니다. 심한 뼈 변화, 고착해야 된 기형이 있는 경우에는 외과적 조정, 이것도 수술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겠다. 두 번째, 기형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우리가 이번 수업을 통해서 알아볼 것은 어떠한 종류들이 있고 그 종류에 따른 특성들은 어떻게 구분지어지는가를 보는 것이 핵심적인 것입니다. 선천성 팔기형의 종류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천성 위쪽 어깨뼈, 선천성 상위 견갑골. 똑같은 말이죠. 위쪽 어깨뼈니까 상위 견갑골, 스프링겔스 디포미티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어깨뼈가 발생 시에 우리 몸속에서 9주나 12주 정도 되었을 때 어깨뼈 위치가 이렇게 자기 위치로 가야 되는데, 이때 몸속에서 하방 이동이 되지 않아서 위쪽에 머무는 기형을 선천성 위쪽 어깨뼈라고 합니다. 목 기저 부분에 종괴를 발생시키고 영향받은 쪽에 팔의 운동을 제한하는 선천성 희귀 질환입니다. 이 그림에서는 레프트 측에 문제가 있고, 여기에 종괴가 있을 수 있고 가동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LOM, 리미트 오브 모션이 나타납니다. 원인은 명확하지 않으나 상염색체, 우성, 유전 형질, 가족력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성은 여성에게서 더 많이 발생합니다. 남성보다 3, 4배 많이 발생하고요. 왼쪽이 오른쪽보다 많이 발생합니다. 임상 증상, 환측의 기운목, 요 발생된 촉의 기운목, 이쪽으로 토티쿨리스 기운목이 발생하고, 척추 역구분증, 위쪽 복장뼈, 발달 결함이 나타납니다. 어깨뼈 윗각이 목뼈 부위에서 촉지됩니다. 우리 어깨뼈 윗각은 정상적인 위치는 T2입니다. 그런데 목뼈 아래쪽에서 서비칼 쪽에서 발견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각이 T2에서 발견된다는데,
정상적인 것은 T7인데 아래각이 이렇게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하고는 조금 안 맞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윗각이 한 이쯤에 있겠고 아래각이 이쯤에 있는데 이 정도로 비슷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환측의 어깨 벌림 시 환을 한번 들어보세요 라고 하면 이 오른쪽에 비해서 가동 범위가 왼쪽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치료사가 들어보면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임상 증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어깨에도 균형이 안 맞고 그리고 척추도 이렇게 측만이 있고 골반도 틀린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검사와 평가, 검사상 외견상 소견이 나타나고 한번 봤을 때 뭔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을 바로 어깨가 올라가 있으니까 보이고요. 어깨 벌림 시에 심한 운동장애가 나타나더라. 물리치료는 온열치료, 전기수치료 등으로 기능 회복을 유도하고 어깨뼈의 정상 체위 운동 및 관절 가동 운동, 어깨 관절 기능 증가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기운목 및 척추 측만증 교정 운동에 준하는 운동 치료를 적용하게 됩니다. 수술적 치료는 ROM 제한이나 변형이 심할 경우에는 수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아까 그 3단계 기형 정도까지 돼서 이 사람 일상생활이 전혀 힘들겠다라고 하면 수술을 하게 되고요. 3살에서 8살일 때가 수술의 적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들을 보면 요 수술 전에 이렇게 어깨뼈의 아래각이 차이가 이렇게 나지요. 이렇게 났는데 수술해 보면 상당히 근접해 있습니다. 근데 수술은 되게 크게 했지요. 뒤에 수술 절개 부위를 보면 그렇고 이 안쪽에 보면 이런 종괴들이 이렇게 있다는 것. 자, 두 번째로는 선천성 노뼈 결손증. 노뼈가 없이 태어난 것입니다. 노뼈의 단순 저형성에서 완전 결손한 상태, 선천성 노뼈 곤봉 모양 손이 됩니다. 그래서 손이 노뼈 쪽으로 편이 됩니다. 여기 노뼈가 엄지손가락 있는 쪽으로 와서 이렇게 버텨줘야지 손의 위치가 이렇게 잡힐 것인데 이게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휘어져서 노뼈 쪽으로 편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곤봉 모양 클럽이라고 하죠. 그죠? 골프 클럽 같이 이렇게 골프채가 뭐 이렇게 제가 못 그렸습니다만은 제 그림 실력이야 이런데 여튼 골프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인은 태생기 4주에서 7주에서 이 외배암 능선 손상으로 발생하고 유전이나 자궁 내 압박, 염증 반응, 산모의 영양실조, 화학물질 방사선 등등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성은 이것은 남자에게서 더 많이 발생을 하고 양측성으로 나타나고 편측성으로 나타날 경우에는 오른쪽이 왼쪽보다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제가 사진에서 구해온 거는 지금 왼쪽이 이렇게 되어 있죠. 뭐 어쨌든 간에 오른쪽이 더 많이 나타난다라고 하고요. 이 클럽 모양으로 손이 곤봉 모양으로 이렇게 휘어져서 노뼈 쪽으로, 엄지손가락 쪽으로 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팔의 그 기형 중에 선천성 노좌뼈 결합. 선천적으로 노좌뼈의 몸통 부위 골 결합으로 인해서 아랫팔 회전 장애가 나타나더라. 우리 그 노뼈 좌뼈가 이렇게 분리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면 이렇게 회전 장애가 나타나죠. 봅시다. 요 보면 노뼈 좌뼈 여기 보시면 노뼈는 요 윗팔뼈하고 분리되어 있고 윗팔 관절하고
좌뼈는 이 뒤에 이 갈고리 그 머리로 인해서 탁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된 좌뼈에 대해서 노뼈가 이렇게 회전을 하는 거거든요. 노뼈가 이렇게 회전하지 않습니까? 얘는 이렇게 보면 뒤쪽 보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이렇게 붙어 버리니까 우리 프로네이션, 슈피네이션, 손의 엎침 뒤침이 안 되는 것입니다. 보통 태생기 7, 8주 동안 노좌뼈가 분리되는 시기인데, 이때 분리가 되지 않은 것이 원인이고요. 그리고 엎침 상태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태아의 자세를 그대로 이렇게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문제가 됩니다. 주로 양측성으로 나타나고 엎침 뒤침의 제한으로 인해서 어깨 회전으로 보상작용이 나타나더라. 우리 물 마시거나 움직여야 되는데 이것이 엎침 뒤침이 안 되니까 어깨가 회전해서 보상작용을 해서 이런 것들을 문제를 없애려고 하겠죠. 대신 어깨 손상이 많아지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있더라. 자, 네 번째, 손바닥 근막 섬유종증이라고 해서 이 뒤피트랑 구축입니다. 이렇게 뒤피트랑 구축이라고 상당히 말을 많이 합니다. 중요합니다. 이것들은 임상에서도 상당히 자주 보게 됩니다. 이것은 기형이라고 보다는 시간이 지나서 되니까 변형으로 보시면 됩니다. 손바닥 근막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져서 결절 형태를 이루게 되며 수개월에서 수년에 거쳐 손가락 관절의 구축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1834년에 프랑스 의사인 뒤피트랑이 처음 기술을 했습니다. 손가락 관절의 영구적인 구축이 나타나는 드문 결합 조직의 섬유성 질환입니다. 원인은 불분명하고 난치성 질환이며 유전성 요인이 있습니다. 특성은 남성에게서 여성보다 압도적으로 7배 정도 많습니다. 40세 이후에 발병률이 증가하고 평균 60세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양측성으로 나타납니다. 물리치료실에서 있다 보면 파라핀 맛 같은 거, 아침 파라핀 하시는 분들은 아침 제일 먼저 오십니다. 먼저 와야지 파라핀 한번 이렇게 담궜다가 손가락 같은 거 아플 때 파라핀을 많이 하거든요. 담궜다가 손가락 열해서 치료하고 부드럽게 하고 이러는데, 이런 거 하면은 그 파라핀 해가지고 쓰고 나면 그 다음 분 한 명, 두 명 정도만 쓰면 파라핀 한 통 정도를 거의 못 씁니다. 그래서 먼저 와가지고 있는데, 그런 분들 보면 이 뒤피트랑 구축이 있는 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침범 부위는 약지와 새끼손가락, 중지에 주로 나타납니다. 임상 증상은 비후 두꺼워진다는 거죠. 그리고 약간의 압통, 두꺼워지고 누르면 통증을 호소합니다. 굽힌 구축이 MP, PIP 관절에 발생하고 능동적 굽힘은 정상입니다. 펴지는 것이 안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이렇게 비우되어 있고 두꺼워져 있고 손가락 관절들이 구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온열 치료로 통증 완화 및 순환 증진을 시켜주고, 운동 치료로는 초기 손가락의 수동적 펴 운동, 신장 운동을 시킵니다. 요 굴곡되는 근육이 구축이 오니까 펴는 것을 시켜야겠죠. 그리고 손가락 몸쪽 손가락 관절에 능동 펴 운동 시키고, 신부 마찰 마사지, 디프릭션 마사지라고 해서 딱 눌러서 이렇게 마찰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마사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수술적 방법으로는 제트플라스티라고 해서 이렇게 Z자 형태의 절개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라인을 따라서 절개해서 이것을 이쪽 절개된 부분을 이쪽으로 가져가고 이쪽을 이렇게 가져오면, 여러분 종이 이렇게 하나 미연지 같은 거 있으면 찢어가지고 이렇게 보면 종이가 더 길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술하는데 성형외과에서 상처 같은 것들 이렇게 줄일 때 이런 방법의 수술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수술해서 이것을 이렇게 옮겨가서 하면 이 짧아져 있던 공간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이렇게 수술해가지고 물론 이 사람하고 이 사람 손은 똑같은 건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수술해서 이런 공간을 늘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술해 놓으면 이 공간이 같은 사람이네요. 이쪽 손가락 그 수술 안 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수술해서 제트플라스티를 이렇게 해서 손가락을 많이 펴놨죠. 제트플라스티는 손바닥이 바닥에 닿지 않는 경우에 수술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여기 진행 단계에서 1단계, 2단계에서는 이렇게 두꺼운 코드가 만져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손가락 그 반지 끼는 손에 이렇게 구축이 나타났을 때가 3단계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구축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넙다리 경사각이 정상에 비해서 많이 감소되어 있는 상태. 우리 예전에 그 발구스, 바루스 이렇게 배웠을 건데 임상운동학 때 이 각도가 정상 125도보다 감소되어 있는 것. 이거보다 증가되어 있는 것은 박굽이, 안쪽으로 감소되어 있는 것은 안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사각은 넙다리뼈 목과 넙다리뼈 몸통 안쪽 사이의 형성각도입니다. 넙다리뼈 목과 이 넙다리뼈 몸통인데 여기서 이렇게 다리 요 중간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각도 해서 요 안쪽에서 만나는 각도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것이 정상 범위 각도인데 이것보다 각도가 작은 것이 콕사바라이고 박굽이 크게 되어 있는 것은 콕사발가, 박굽이 엉덩이입니다. 태어났을 때는 150도 정도 크다가 중력을 받으면서 제가 점차적으로 이렇게 정상 범위 갔다가 중력을 점점 받으면서 이렇게 크게 태어났다가 중력을 받고 이러면서 이것이 점차적으로 감소를 하다가 정상 범위까지 감소해서 나중에는 더 감소되고 이렇게 되면 지뢰팔이 여기에서 더 길어지죠. 그리고 뼈에 골다공증도 있으니까 골절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수술하고 엉덩관절 대치술 이런 것들 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원인은 넙다리뼈 머리 성장판의 선천적 결손인 경우 선천적인 기형일 수도 있고요. 후천적으로 변형이 되어서 성장관역의 변형이라든지 골조루 부종유합 등 여러 가지 원인들, 나이가 들어서 골다공증 등등으로 이렇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특성은 30에서 50%에서 양측성으로 나타납니다. 임상 증상을 보면 침범, 환측화지에 손상화지에 단축 및 벌린근 약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벌린근 약화, 중둔근, 중간볼기근 약화되면 늘 이야기되는 것이 트렌델렌버그 증상이지요. 한쪽 침범 시 트렌델렌버그 사인이 나오면서 절음보행이 나타나고요. 그로 인해서 측만증이 나타납니다. 몸을 보상을 주기 위해서 기울이죠. 양쪽 침범 시에는 오리걸음이라고 해서 저번에 오리 걷듯이 이렇게 걷는 거가 나타나고 이렇게 되면 허리 앞구분증이 나타납니다. 또 안쪽으로 다리가 이렇게 굽어져 있기 때문에 정상적 이렇게 다리가 나와가지고는 안 되니까 박구비로 요 BOS 베이스 오브 서포트라고 하죠. 기저면을 넓게 가지려고 합니다. 반대의 경우에는 박구비 무릎에는 이런 다리 형태를 해서 이거는 O다리, 지금은 X다리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X다리, X 무릎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벌린근 강화 운동이라든지 모음근 유연성 증가, 이쪽 벌린근은 강화시켜서 위쪽으로 당기고 안쪽으로 이렇게 짧아져서 구축이 있는 쪽은 스트레칭을 시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넙다리뼈의 비틀림, 저번에 이것도 임상운동학계 여러분들 위에서 봤을 때 요 안테 버전, 레트로 버전 이렇게 기억이 나실 겁니다. 넙다리뼈 몸통과 넙다리뼈 목 사이에, 이게 아래쪽 부분에서 이 넙다리뼈 몸통이고요. 넙다리뼈 목하고 사이에서 이루어져서 만드는 각, 수평면에서 위에서 봤을 때 이야기입니다. 정상 범위가 15도 정도 되는데 이것보다 크다라고 하면 앞쪽으로 향해져 있다. 안테 버전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것보다 적게 형성되어 있다라고 하면 뒤로 바라본다. 레트로 버전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방향 경사보다 크면, 이것보다 더 벌어져 있으면 발이 요 바깥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나가게 되니까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안짱걸음 형태가 나타나고요. 그것보다 작을 경우에는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팔자걸음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이것이 요 정상보다 큰 경우에 요 각도가 35도라고 봅시다. 그러면 요 축에서 바깥쪽으로 나가 있으니까 요것이 바깥쪽으로 나가면 빠지니까 이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안으로 다리를 이렇게 돌아오게 되고, 그러면 요것이 같이 안쪽으로 걷는 안짱걸음, 요것보다 뒤들어가 있어서 위치를 맞추기 위해서 바깥쪽으로 돌리게 되면 발도 바깥쪽으로 나오는, 발가락이 앞으로 나가는 팔자걸음을 걷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